자, 저들어왔습니다. 국성욱 강사입니다. 자, 약속한 대로 이제부터는 문제풀이에 좀 집중을 하셔야죠. 그래서 20문제 모의고사도 많아 보여서 10문제짜리 모의고사를 좀 자주 올려드릴까 생각합니다. 이쪽으로 제가 전략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모의고사는 일단 투자론, 우리가 투자론, 그리고 투자론의 전략은 모든 문제를 다 맞출 필요도 없고 맞출 수도 없죠. 시간 제약 때문에. 그래서 기출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이게 투자론은 관건이에요. 기출론점을 제가 먼저 10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해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건 길다는 거야. 그렇죠. 길다는 거. 즉,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렇죠. 간략하지만 뭐 해설도 넣고, 그렇죠. 뭐 암기 코드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 좀 형태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10문제 모의고사 보고 정답만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함께 올리는 정답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심심할 때 한 번씩 들어주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10문제짜리 모의고사를 선택했어요. 대신 자주자주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딱 한 장이야, 한 장. 그러니까 많다고 하지 말고 틈틈이 잘 보셔. 자, 시작. 자, 첫 번째,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인데, 간혹가다 이 기대 수익률이 나오면 이걸 수익률이라고 자꾸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수익이에요, 수익. 우리가 흔히 실무에서 쓰는 수익은 투자론의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죠. 너 부동산에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었니? 그러면 얼마의 수익을 기대했니?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수익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는 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수익과 위험. 자, 그런데 첫 번째는 투자안에 채택이 되기 위해서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물었어요. 그럼 항상 포인트는 둘 중에 뭐가 기준이야? 뭐가 일단 우선적으로 판단돼야 돼요. 항상 투자 대안을 선택할 때는 투자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을 먼저 확인하는 거죠. 실무에서 기대 수익률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대 수익률이 높냐 낮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요구 수익률인 거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고 이 기대 수익률이 높냐 낮냐를 요구 수익률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니까 기대 수익률이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지문이죠. 틀린 지문. 그럼 여기서 하나. 요구 수익률과 관련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 있어요? 요구 수익률의 구조. 요구 수익률은 항상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결합되어 있죠. 무위험률은 예금 이자를 말하고 예금 이자를 출제자가 시간의 대가라고 출제를 한 적도 있더라. 이런 거죠. 그러면 5번 지문 봐요. 5번 지문. 여기 있잖아요.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나오면 항상 포인트가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을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무위험률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요구 수익률도 올라가겠죠. 올라가야죠. 그래서 틀린 거죠.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 평균은 기대 수익을 의미하죠. 수익. 분산은 위험을 의미하고 이게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하죠. 자, 지배 원리에 두 가지가 있죠.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낮은 거,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큰 거. 자, A안과 B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은 경우, 그러면 제발 수익률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A와 B의 수익이 똑같군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수익이 똑같아. 그럼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해야죠.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표준 편차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A안보다 B의 표준 편차, 위험이 크다. B의 위험이 크니까 우리는 위험이 낮은 A안을 선호해야겠죠. 요놈이 정답이네요. 요놈. 자, 투자자의 위험을 3번. 투자자의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자, 이 논점을 바로 파악하면 안 되고 무차별 곡선을 봐야 돼. 무차별 곡선은 어디서 나오는 논점이에요? 어디서?
무차별 곡선은 포트폴리오 이론의 마지막 최적 포트폴리오. 항상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을 일단 찾아낸 다음에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는 만들어집니다. 요건가요? 요거. 그러니까 그리고 무차별 곡선은 우리 수준을 넘어가는 개념이에요.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 정도면 돼. 근데 지금 투자자가 뭘 물어봤냐? 자, 표준 편차 X축의 표준 편차래요. 그러니까 이쪽이 위험인 거예요. 이쪽이. 그리고 위쪽이 수익을 나타내는 관계에서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누가 더 완만하냐 이런 건데 일단 암기 코드는 그거잖아요. 암기 코드는 보수척일수록 수칙적이다. 이게 암기 코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수적인 투자자냐 공격적인 투자자냐만 확인하면 되죠. 위험을 회피할수록 이게 위험을 싫어한다는 거죠.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를 우리는 보수적 투자자죠.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싫어하면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보수적 투자자니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수칙에 가까워야 돼. 가퍼라야 돼. 요 놈이야. 그렇죠. 요 놈이 보수적 투자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 이렇게 해석해야지 표준 편차와 기대 수익률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를 갖습니까? 그러면 플러스 관계겠죠. 비례.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간혹가다 모의고사에 위험과 수익이 비례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이 위험은 체계적인 위험인가요? 비체계적인 위험인가요? 이런 거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 위험은 우리가 흔히 포트폴리오에서 제거될 수 있는 위험은 뭡니까? 그러면 개별 자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비체계적인 위험만 포트폴리오에서 제거합니다. 요거 하나 있고 나머지 우리가 실무에서 쓰는 위험은 체계적인 위험을 의미해요. 시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건 하나의 원칙으로 통용되는데 요 위험과 수익이 항상 비례 관계려면 포트폴리오로도 제거할 수 없는 체계적인 위험과 비례 관계가 있는 거야. 만약에 이 위험이 포트폴리오로 제거될 수 있는 비체계적인 위험이라면 수익과 위험은 비례 관계가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포트폴리오로 제거돼 버리니까. 그래서 흔히 실무에서 우리가 쓰는 위험은 시장 위험, 체계적 위험을 의미한다. 이런 것 정도 하나 더. 자,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포트폴리오 이론. 그러면 또 하나 해보죠.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논점은 항상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첫 번째, 포트폴리오로 모든 위험이 제거되나요? X, 비체계적인 것만. 그 다음에 비체계적인 위험이 감소되니까 체계적인 위험은 감소 안 되더라도 비체계적인 위험이라도 감소된다면 포트폴리오를 묶어야죠. 근데 포트폴리오를 어떤 자산끼리 묶어야 됩니까? 그러면 상관계수를 측정하고 상관계수를 측정하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항상 작은 수치의 자산끼리, 즉 마이너스에 있는 자산끼리 묶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점. 마이너스에 있는 자산끼리 묶더라도 그 수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최종적으로 선택합니까? 그러면 효율적 전선을 찾고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지점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탁 있어야죠. 자, 1번.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체계적 위험은 시장의 위험이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위해서 제거가 가능하다. 이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관계수네요.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보다 작을 경우. 이거 잘 나와요. 1보다 작다는 건 해석이 최소한 플러스 1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1. 항상 플러스 1이면 동일한 자산으로 취급되는 거잖아요. 이게 플러스 1보다 작다는 건 플러스 1이 아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동일한 자산은 아니야.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묶으면 묶을수록
위험을 절감하는 효과는 나타난다고 해야 돼요. 여기 틀렸어요. 자, 두 개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두 개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엇갈린다면 플러스 관계예요? 마이너스 관계예요? 마이너스 관계죠? 그러니까 상관계에서는 플러스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죠. 마이너스 값이. 자, 그리고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위험 분산 효과는 커져야죠. 커져야죠. 자, 효율적 프론티어 하면 효율적 전선이죠. 그리고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됩니다. 아이고, 요거 맞았네요. 여기 정답. 자,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의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인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일단 틀렸죠? 체계적인 위험을 줄여나갈 수는 없겠죠. 근데 이 지문의 논점은 요게 중요해요. 가끔씩 투자자가 총 포트폴리오에서 총 위험을 물어봐요. 그러면 총 위험은 항상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을 합한 것이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체계적인 위험을 이렇게 출자자가 만들 때 간혹가다 또 뭐라고 표시하기도 하냐? 그럼 이렇게 써요. 체계적인 위험을 총 위험에서 비체계적 위험을 뺀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총 위험이라는 게 체계와 비체계를 합친 거니까 체계적 위험은 총 위험에서 비체계적 위험 뺐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또 비체계적인 위험은 총 위험에서 체계적 위험을 뺀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정답은 4번이고. 자,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재무 비율과 승수예요. 아이고, 어렵다. 재무 비율과 승수, 재무 비율과 승수. 자, 동일한 투자하는 경우 순소득 승수와 총소득 승수가 크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수업 중에 항상 했던 해석의 방법이 필요해. 승수는 무엇의 크기를 측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승수는 투자 금액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고, 수익률은 무엇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수익의 크기를 측정하죠. 명심하셔야 돼. 수익률은 수익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고, 승수는 승수, 투자 금액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 요걸 승수를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비교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일단 다른 데서 정답이 있기를 기도하겠어. 그래서 3번부터 가겠어. 부채 감당률은 아이고 항상 모가지 치고 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손부채? 손부채? 손으로 부채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석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감당할 수 없겠죠. 뭔가 수치가 작대. 그러면 감당할 수 없겠죠. 즉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맞았죠? 그리고 이것도 잘 보죠.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 나왔는데 이렇게 나누면 이게 부채 감당률이에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담보인정비율, 이 대부 비율이죠. 대부 비율. 자, 이 대부 비율을 일컫는 말이 많은데, 자, 차입 비율. 요 차입 비율은 대부 비율인 요 LTV랑 똑같아요. 틀려요. 요거 똑같은 거예요. 대출을 해준 비율이나 차입을 받은 비율이나 똑같죠. 그리고 또 요런 거 있나? 또 저당 비율은 어떻습니까? 저당 비율, 저당 비율, 저당 비율. 저당 비율도 대부 비율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 LTV라는 대부 비율은 차입 비율이라고도 하고 저당 비율이라고도 하고, 저당 비율이라고도 하고, 뭐만 아니면 돼. 부채 비율하고는 틀리다는 거. 이게 시험에 너무 중요한 논점이잖아요. 대부 비율은 부채 비율과는 다르죠. 그러면 또 뭐가 떠올라야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부 비율, 부채 비율의 차이가 뭐니? 그럼 항상 요 T자잖아요. T자. T자.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가격 10억 원짜리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이야. 항상 대출은 여기다 적는 거야. 대출을 8억 받았어요. 그러면 10억에서 8억을 받았으니까 80%가 대출이죠.
80%가 대부 비율, LTV예요. LTV. 자, 그러면 부채 비율은 뭡니까? 그러면 대출이 8억이니까 내 돈은 2억 들어갔겠죠. 항상 오른쪽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바로 부채 비율인 거죠. 요게 바로 요게 부채 비율인 거죠. 즉 대출 금액, 즉 부채를 나의 지분으로 나눈가. 그럼 부채 비율이 얼마예요? 4배니까 400%죠. 그러니까 10억 중에 8억을 대출 받았어요. 80%가 대부 비율. 항상 대부 비율은 여기다 적어야죠. 여기다가 80% 대부 비율. 그리고 이쪽이 400% 부채 비율. 그러니까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엄격하게 다른 거죠. 자, 그리고 대부 비율을 통해서 투자자가 재무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재무 레버리지는 타인 자본을 통해서 나의 지분 수익률을 올리는 효과죠. 그러니까 타인 자본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그 레버리지의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DTI. DTI는 항상 소득에서 은행에 갖다 주는 원리금의 크기를 규제하죠. 자, 아무튼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까 차입자의 상환 능력은 소득이겠잖아요. 소득을 평가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3번, 4번, 5번은 쉬운 내용이라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셔. 승수는 항상 투자 금액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니까 항상 요 앞에다가 머리를 쳐야 된다 해서 머리. 그리고 요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투자 금액의 크기니까 투자 금액이 들어가야죠. 어디도 요 총소득 승수에도 투자 금액이 들어가야죠. 그럼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분자는 투자 금액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순소득 승수니까 분모의 순소득이, 이쪽은 총소득이. 그럼 분모가 누가 더 커요? 이쪽 총소득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승수는 더 작게 되는 거죠. 다시 순소득으로 해볼까요? 투자금액 분자는 똑같아요. 근데 밑이 얘는 순소득이고 분모가 얘는 총소득이에요. 지금 순소득이 총소득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치인 승수는 이 순소득 승수가 보다 크다. 이런 옳은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 자, 그럼 밑에도 똑같이 해볼까요? 자, 승수니까 무조건 투자 금액을 측정하니까 앞에다가 머리를 쳐. 그리고 투자 금액을 위에다 올리는데 여기는 주의하셔야 돼. 세전,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지분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위가 지분 투자 금액이 올라가야죠. 지분 투자 금액이. 그러면 결국 지분 투자 금액이라는 게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얘도 분자에는 지분 투자 금액이에요.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가 세후보다는 적잖아요. 그러니까 적잖아요. 그러니까 크다. 세전 현금 수지는 크다. 이렇게 돼야죠. 크다. 그러면 정답이 뭐예요? 틀린 거? 뭘 제가 잘못 봤죠? 자, 동일한 투자하는 경우, 자, 세전현금 수지, 이거 제가 거꾸로 했네요. 그렇죠. 세전현금 수지가 더 크죠? 커. 분모가 커. 그러니까 작다고 돼야죠. 작다가. 제가 실수했네요. 여기 작다가.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면 어렵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하는 방법 차분히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워버리고. 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랬어요. 뭐 시간이 걸리든 말든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차분히 해. 이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주문이야. 자, 요것만 하나 더 지워보죠. 자, 이런 지문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러면 승수의 이해가 중요해요. 승수는 항상 투자 금액을 수익으로 나눈 거잖아요. 분수 형태가. 그러니까 항상 맨 머리를 쳐. 그리고 투자 금액을 여기다 적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 금액을 적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투자 금액, 여기도 투자 금액. 그러면 분자는 똑같아. 그러면 전체적인 승수의 크기는 분모가 크냐 작냐로 결정이 되죠. 순소득이 총소득보다 작죠.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 전체는 크다. 얘는 옳은 지문이에요.
이번에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지만 둘 다 승수야. 그러니까 항상 모가지를 치고 위에 투자 금액을 올리는데 주의할 건 얘들은 지분 수익이니까 지분 투자 금액이 똑같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로 크기가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세전이 세후보다는 크잖아요. 분모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승수는 세전 현금 승수가 더 작다. 이렇게 돼야죠. 작다. 연습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연습하셔. 자, 수익과 수익률입니다. 수익과 수익률입니다. 첫 번째 요구 수익률이 나왔네요. 자, 요구 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입니다. 이 뭐 문장이 하나도 말이 안 돼요. 요구 수익률은 어떤 투자 대안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보장받길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죠. 투자 대안에 보장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한 요 정도는 획득해야 된단다. 획득해야 내가 투자를 한다. 라는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총 투자 수익률. 아이고, 우리가 공들인 거 나왔어.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 일단 수익률이잖아요. 그럼 항상 수익률은 수익의 크기를 측정하고자 하는 거니까 분자가 수익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가지 치고 밑에는 뭐가 또 내려가야 되고 이걸 투자 금액이랑 비교하는 거죠. 투자 금액이랑. 근데 지금 총 투자 수익이니까 그냥 총 투자 금액이랑 비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 다 틀렸어. 세전과 세 지분 투자액으로 나눕니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총 투자 수익률이니까. 즉 총 투자 수익을 뭘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총 투자 금액으로 나눈 값 이렇게 돼야죠. 그럼 요건 뭐예요?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거. 그럼 일단 분자에 세전 현금 수지가 있으니까 수익률이잖아요. 세전 현금 수지률. 그리고 세전 현금 수지률을 실무에서 지분 배당률 이렇게도 부르고요. 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과 작습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낮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투자를 채택하면 안 되는 거죠. 다 틀렸어요. 순영업소득 산정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간만에 볼까요? 자, 항상 보유기간의 수익은 뭘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가능, 유효인데 가능과 유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무에서 진짜 중요한 총소득은 유효 총소득이잖아요. 그리고 이 유효 총소득으로부터 이제 지출이 만들어지잖아요. 지출이. 근데 첫 번째 어떤 지출이 나가야 돼요? 영업 경비. 두 번째는 부채 서비스에. 세 번째는 영업 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가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 한 김에 기간말은 뭘로부터 총소득을 얻어내죠? 기간말은 매도 가격. 얼마나 좋은 가격에 팝니까? 매도 가격으로 결정하죠. 그리고 매도 가격으로부터 이제 모든 지출이 출발하죠. 자, 첫 번째 지출이 매도니까 매도 경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채 서비스액이 아니라 저당 잔금이죠. 저당. 아이고. 부채 서비스액이 아니라 저당 잔금이죠.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 항상 보유기간에는 은행에 따박따박 원금과 이자라는 부채 서비스액을 갖다 주고 기말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투자를 끝내는 거니까 남아있는 저당 잔금을 한 방에 털어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도소득세. 자, 요걸 구분할 수 있어야죠. 일단. 자, 그리고 여기서 영업경비에 대한 논점. 영업경비에 대한 논점은 추가가 뭐가 있냐? 그러면 영업경비에 포함될 항목, 포함되지 않을 항목. 일단 눈에 딱 봤더니 영업소득세하고 부채서비스액은 영업경비에 포함되면 안 되죠. 왜? 항목이 다르잖아요. 항목이.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게 요 소득세는 순영업소득에서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됩니다. 이게 일단 논점이에요. 4번. 4번의 논점은 재산세, 소득세, 소득세가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영업경비에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포함이 되지만 영업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하니까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논점이에요. 재산세와 소득세가 나오면. 근데 이제 문제가 순영업소득 산정 과정에서 재산세는 차감이 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재산세는 영업경비가 아니에요. 영업경비예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에서 영업경비는 차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업소득세는 영업경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감되지 않는 거고. 요거 옳은 지문이네. 요거 옳은 지문이네. 그 다음에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량부채예요. 유효총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능해서 공실 빼고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즉 불량부채 빼고 기타 수익을 가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됩니다. 왜 틀렸네. 여기 틀린 거죠. 자, 공실 지금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공실이 있을 거고 여기에 불량부채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실과 불량부채는 영업경비랑 다른 항목이죠. 그러니까 영업경비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보자고요. 4번 문제는 일단 2번 지문 좀 문제를 허접하게 출제자가 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항상 수익률이 나오면 뭐가지 치고 이 수익을 투자금액이랑 비교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수익은 총 투자금액이랑 비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전 세후는 지분 수익이랑 비교하는 거죠. 지분 수익이랑. 그래서 읽어주기만 하면 되죠. 이건 총 투자 수익을 총 투자 금액으로 나눈 값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데 옆에 세전이라고 나왔으니까 얼토당토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5번에 요 논점 중요해요. 4번, 5번 논점은 결국 영업경비에 포함될 항목, 포함되지 않을 항목. 자,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나오는 세금이 재산세예요. 재산세. 그러면 영업경비에 포함되면 안 될 거 한 두세 개 빨리 불러봐요. 영업경비가 아닌 항목들은 다 포함되면 안 되는 거죠. 공실, 불량부채, 기타 소득, 여기에 제가 적은 부채 서비스에 영업소득세 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다 들어가면.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추가한 게 바로 이거죠. 기간 말에는 매도를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내죠. 이게 매도를 5억으로 했느냐 7억으로 했느냐가 결국 수익을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이 매도 가격으로부터 비용 세 가지가 지출되죠. 매도경비, 저당장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매도경비를 빼면 순매도소득. 저당장금을 빼면 세전 지분복귀액. 여긴 지분복귀액이라는 용어 쓴다고. 양도소득세를 빼면 세후 지분복귀액.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번. 투자의 위험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투자의 위험 분석. 그러면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게 떠올라야 돼요. 제보, 할감, 포트폴리오. 그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보수적 예측이죠. 보수적 예측. 그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보수적 예측. 자, 보수적 예측은 뭘 말하는 거예요? 보수적 예측은. 수익은 가능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높게. 그 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법. 자, 위험 조정 할인율. 위험 조정 할인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할인율이란 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죠. 투자자가 위험을 발견합니다. 투자자가 위험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뭘 조정하는 거예요? 할인율을 조정합니다. 또는 요구 수익률을 조정합니다. 이런 거죠. 자, 요구 수익률을 조정하겠죠. 위험이 발견이 되면.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조정해요? 올리겠죠. 나는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니까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조금 더 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올리는 거죠. 이게 위험 조정 할인율법. 자, 문제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또 물어볼까요? 여기에 있는 위험은 체계적인 위험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체계적 위험이야. 시장 위험을 말한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위험은 이게 시장 위험과 수익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 수익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이니까 수익률의 평균이 수익, 분산이 위험. 수익과 위험을 이용해서 투자 대안을 선택합니다. 이거 옳은 지문이고요. 자, 보수적 예측 나왔어요. 보수적 예측. 보수적 예측은 항상 수익을 가능한 낮게 예측하는 거예요. 수익의 추계치를 낮게 하향해서 뭔가 추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맞았네요. 그리고 보수 예측 방법은 이렇게 수익을 가능한 낮게 하향 조정해서 추정을 하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았어요. 그 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 다시 해석을 하면 투자자는 위험이 발견이 되면 뭘 조정하더라? 할인율, 즉 요구 수익률을 조정합니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조정하니? 올리는 거잖아요. 올리는 거. 자, 그래서 뒤쪽에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조정합니다. 이게 틀려먹은 거죠. 요게 틀려먹은 거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죠. 자, 그런데 이 지문은 수업 중에도 제가 했습니다만 뒤쪽을 보면 무슨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질문. 자, 할인율은 항상 투자론에서 할인은 현재 가치를 의미하죠. 그래서 할인율이라고 하면 현재 가치에 적용되는 이자율이죠. 현재 가치에 적용되는 이자율.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가 장래 기대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몇 프로 이자율을 적용할지 할인율이 결정돼야 되죠. 그런데 위험이 있으면 할인율을 올린다. 이게 이 내용이 옳은 지문인 거죠. 이렇게 해석해야죠. 할인율은 현재 가치에 적용되는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현재 가치를 하는 과정에서 할인율을 조정하겠죠. 그래서 투자자가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있어. 이때 위험이 예측되면 할인율을 어떻게 하니? 올리겠죠. 올리겠죠.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은 항상 이렇게 해석해야죠. 이게 보이시기 바라겠네. 투자 효과에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치, 대부분 요 결과치가 수익률이죠. 어떤 원인이 바뀌면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합니까? 이걸 따지는 거야. 근데 수익률이 민감하게 변하냐, 둔감하게 변하냐, 이걸 따지는 게 민감도죠. 그래서 어떤 원인의 변화에 수익률이 민감하게 바뀐다는 건 수익률의 변화가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럼 우리 예측이 항상 달라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민감도가 클수록 보다 위험한 대안으로 평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결과치가 민감하게 바뀌느냐, 둔감하게 바뀌느냐를 분석하는 기법. 민감도 분석, 옳은 지문이죠. 자,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 그러면 줄이면 할인법이죠. 할인법. 할인법의 오리지널 표현이에요.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 즉,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투자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 이게 수익이겠죠? 줄이면 수익. 지출. 그러면 비용이죠? 이게 줄이면 수익과 비용을 모두 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합니다. 정확히 맞았어요. 그 다음에 장래 현금 흐름의 예측은 대상 부동산의 과거, 현재 자료와 비교 부동산의 시장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 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항상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건 어려워요. 왜?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항상 과거, 현재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 자료, 그리고 현재의 다양한 시장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기법으로 예측한다. 요거밖에는 없어요. 뭐 틀려 보이진 않아요.
현금 흐름의 축에서 부동산 운용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 시에 지분 복귀액도 추가한다. 또 한 번 봐. 현금 흐름은 항상 보유기간의 현금과 기간 말의 현금 흐름으로 나누죠. 항상 보유기간은 유효 총소득을 통해서 벌 거 다 번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가 나가죠.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에,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이렇게. 그게 바로 영업소득. 그 다음에 처분 시에 지분복귀액은, 자, 항상 처분은 총소득을 뭘로 얻습니까? 얼마의 가격으로 매도하느냐. 매도 가격으로부터 수익이 발생되죠. 그 시작이 매도 가격, 그 다음에 매도 경비, 그 다음에 남아있는 저당 잔금, 그 다음에 양도 소득세 이렇게 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순매도 소득에서 우리가 그리고 기간 말에는 세전 세후 현금 수지라고 쓰는 게 아니라 지분 복귀액이라고 쓰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영업을 통한 임대차 소득, 임대소득과 처분 시에 지분 복귀액, 처분 시에 현금 흐름 이런 걸 고려한다, 함께 포함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겠어요. 자, 우리가 할인법에는 네 가지가 있죠. 순현가,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그 다음에 하나 더 현가 회수 기간법, 현가 회수 기간법. 일단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투자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할인법이라는 뜻이죠. 이거 맞았어요. 그러니까 5번이 왠지 틀렸어요. 1, 2, 3, 4 딱히 뭐 틀려 보이진 않아요. 자, 5번을 봤더니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요구 수익률에는 세후 수익률, 그 다음에 환원율,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 등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틀렸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조금 이론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1, 2, 3, 4번이 맞았으니까 니 틀렸어 이렇게 추정하면 고수인 거고. 자, 그러나 강사니까 설명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감정평가의 수익환원법이 있어요. 감정평가의 수익환원법. 감정평가의 수익환원법을 항상 어떻게 정의가 돼 있냐 그러면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가 돼 있다고 그랬어요. 즉 장래 부동산으로부터 산출할 것으로 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자, 다 한번 적고 해볼게요. 요거. 자,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을. 자, 이번 기회에 한번 보자고요. 수익환원법이죠. 감정평가의 수익환원법은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익환원법은 항상 두 가지 방법이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요. 즉 순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이 있고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방법을 우리는 흔히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는 최소한 요 놈이 나오면 안 돼. 요 놈이. 예? 환원 이율은 순영업소득을 환원시키는 거지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은 틀린 거예요. 그러나 이건 우리 수준을 살짝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저는 평가해요. 그래서 아무튼 1, 2, 3, 4번이 맞았으니까 니 틀린 듯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회수기간법이요. 자, 일단 회수기간인데 단순 회수기간이에요. 그럼 뭐가 첫 번째 논점입니까? 현가회수기간법은 할인법이지만 단순 회수기간법은 비할인법이죠. 그리고 이 회수기간은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데 얼마가 걸립니까? 이런 뜻인데, 자, 보세요. 지금 초기 투자액이 1억 원이 유출됐어요. 그러니까 1억 원이라는 투자 자금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걸 지금 회수해야 돼. 자, 첫 번째. 첫 해 딱 지나갔더니 얼마 회수했어요? 3천 회수했어요. 3천. 그리고 두 번째 지나가면 2천이니까 누적으로 얼마 회수했습니까? 누적으로 5천 회수한 거죠.
5천. 그 다음에 3기까지 딱 되면 누적으로 7천. 여기까지가 지금 7천 회수한 거예요. 7천. 자,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다 적어볼게요. 7천. 그런데 4기까지 딱 지나가, 4기까지 지나가면 4년도, 그냥 연도로 치면 4년도에 6천이니까 세상에 얼마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요거까지 합치면 1억 3천이 나와버리잖아요. 1억 3천이, 1억 3천만 원이, 1억 3천만 원. 그러면 1억을 회수하는 기간은 3년은 넘어야 돼. 3년은 일단 넘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4년은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3년 몇 개월이냐 이런 걸 찾기 전에 너는 아니에요. 너는 2년짜리는 아니야. 4년도 아니고 요 둘 중에 하나인데 딱 3년 하게 되면 얼마까지밖에 회수가 안 돼요. 3천, 2천, 2천이니까 7천밖에 회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그냥 3번 같다. 이렇게 가야죠. 3번 같다. 왜? 지금 이게 연도수로 따지면 이게 지금 이 기가 연도. 자, 1년, 이게 4년째 6천만 원이면 딱 6개월에 3천, 후반부 6개월에 3천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7천에 3천 하게 되면 회수 기간이 1억 원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럼 한 번만 해보면 쉽지만 한 번도 안 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넣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투자 위험 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사금, 법인료, 시운치. 투자 재원의 일부인 부채가 증감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며 금리 상승기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전부 다 무슨 부채, 원금과 이자, 금리, 이 대출이잖아요, 대출. 금융 위험이겠죠. 찍어야죠. 9번 화폐의 시간같이 나왔다. 화폐의 시간같이.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100% 1이 되죠. 100%. 자, 요거 주의하셔야 돼. 수치를 넣어봐야 돼. 자, 첫 번째 요거부터. 내가 30%를 상환했어요. 30%. 그러면 남아있는 잔금은 70%겠죠. 30과 70%를 합치면 100% 항상 1이 되는 거예요. 1. 자, 그리고 2번을 보세요. 2번. 뭐가 보여? 요거 보이셔? 연금의 역수. 이응. 이게 응용 수식을 물어보는 거죠. 응용. 그러니까, 자, 연금의 이응, 역수의 이응 나오면 응용 수식을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응용 수식은 저당 상수와 아니면 기금계수죠. 저당 상수 아니면 기금계수. 그런데 항상 현재 가치라는 찌읒자가 나오면 감채 기금계수가 아니라 무조건 저당 상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될 게 하나가 연금의 평가계수의 역수는 저당 상수입니다. 요 놈은 기억해 줘야 돼요. 요 놈은. 그래서 저당 상수는 연금의 평가계수의 역수고 연금의 평가계수는 저당 상수의 역수이고 요건 꼭 암기해 줘야죠. 자,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구합니다. 그러면 6개수 중에 저당 상수를 활용하죠.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어. 29회. 항상 저당 상수를 통해서 구하는 원리금은 원금 균등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항상 은행에 지불하는 원리금이 항상 동일한 금액을 찾잖아요. 우리가 저당 상수를 통해서 구한 매기 원리금은 동일한 원리금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원금 균등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으로 수정돼야 돼요. 이거 정말 유치한 함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의 이자도 함께 계산합니다. 그럼 달리가 아니라 복리 계산이죠. 자, 현재 5억 원인 주택 가격이 매년 5%씩 상승한다고 할 때 5년 후에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자,
항상 주택이라는 표현이 있고 매년 5%씩 상승한다. 이런 문구가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포인트만 뽑아보면 그냥 주택 이런 거 빼고 현재 5억 원 있어. 그런데 5년 후에 얼마가 됩니까?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죠. 5년 후에 금액을 구하니까 일단 미래가치계수잖아요. 근데 미래가치계수는 일시불을 미래가치로 만드는 것도 있고 연금을 미래가치로 만드는 것도 있는데 앞에 5억 원이니까 일시불이잖아요. 하나의 금액. 일시불을 미래가치로 만드는 수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야죠. 자, 마지막 문제. 투자 분석 기법과 관련된 설명이 옳은 거. 딱 봐도 선택형 문제는 다 읽어본다. 몇 가지 읽어보고 일단 먼저 정답을 골라본다. 몇 가지부터 읽어봐야죠. 몇 가지만 해보고. 자, 순현가, 수익성지수, 내부 수익률은 할인 기법에 해당합니다. 무조건 기억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안 들어가 있는 것들 요거 없애야죠. 그 다음에 니은 보자고요. 순현재 가치가 0이라면 수익성지수는 1이죠. 그러니까 니은도 들어가야 돼. 기억니은, 기억니은. 요 두 개가 여기도 있네. 그래서 29에 이 문제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재투자율 나와. 나 듣도 보도 못했어. 자, 수업 중에도 그랬어. 내부 수익률법에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만 순현재 가치법에서는 시장 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자, 내부 수익률법이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이런 건 모르겠지만 뒷문장을 알아야 돼. 우리가 항상 수익의 현가와 비용의 현가를 현가로 현재 가치를 할 때는 반드시 현재 가치에 몇 프로 이자를 적용할지 할인율이 결정돼야 되잖아요. 할인율. 근데 이 할인율은 항상 투자자 자신의 뭐다? 요구 수익률이잖아요. 요거 잊으면 안 됩니다. 투자론에서 항상 할인율이라고 나오면 얘는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 조정, 할인율법 하면 위험이 발견되면 투자자는 자신의 요구 수익률, 할인율을 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순현재가치법에서 현재 가치를 하려면 할인율이 필요하고 할인율은 시장이자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요구 수익률을 적용하는 거죠. 일단 뒷문장은 확실히 이해해줘야 돼. 얘는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디귿은 여전히 3개네요. 자, 미음은 먼저 볼까요? 미음. 내부 수익률법은 항상 암기 코드가 내부 수익률이란 공식 내부로부터 수익률을 뽑아내는 거죠. 근데 이 공식이 뭐니? 순현가는 0, 수익성 지수는 1.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그리고 이 내부 수익률은 그 자체가 바로 기대 수익률을 찾아낸 거죠. 내부는 항상 기대 수익률인 거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뭐랑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해야죠. 기대 수익률에 높고 낮으면 항상 요구 수익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현 수익률이 아니라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죠.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그래서 미음이 들어가면 안 되네. 미음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렇죠. 다 알아야만 정답이 나오는 간만에 어렵게 나온 문제예요. 그럼 이제 리얼번을 봐야죠. 회계적 이익률법. 그렇죠. 우리가 익숙치 않지만 자, 회계적 이익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회계적 이익이든 경제적 이익이든 법률적 이익이든 수익이야, 수익. 그냥 수익률이야. 수익률. 그러니까 투자안의 수익률이 목표 수익률보다 높은 투자안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합니다. 틀려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회계적 이익률이라는 건 그냥 수익률이고 투자 대안의 어떤 수익률을 측정한 다음에 어떤 목표 수익보다 높은 투자안 중에서 수익이 제일 높은 거 선택한대요. 리을번은 옳은 지문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어렵습니다. 자, 제 마음대로 해설한다 그랬어. 이 말은 상당히 길 수도 있다는 거야. 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테니까. 자, 일단 10문제 해석했는데 이거 한 50분 걸렸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도 또 뵙겠습니다.